자, 134페이지 보죠. 자, 134페이지 보면 이제 개업, 공개성,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교육하면 자, 거기 보니까 실무교육 있죠? 실무교육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직무교육 있고 연수교육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거래, 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가지에 대한 기본적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네 가지가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씩 공부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실무교육은 여러분들 이미 한번 봤습니다. 언제 봤어요, 이거는요? 언제 봤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교육과 관련된 부분 있었죠?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실무적인 교육입니다. 이 실시권자는 누구냐면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그러면 그 실무교육의 대상을 보면 일단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속공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부분이 요거 사원 또는 임원 책임자까지는 한번 배웠을 거예요. 자, 책임자까지 실무교육 받아라 라고 했던 부분, 등록 부분에서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 등록하고자 할 때, 사원 때 되고자,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일단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왜 얘는 실무교육일까요? 얘는 실무를 할 수 있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자, 시기는요. 시기는, 자, 전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이게 뭐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요.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분사무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일단 기본적으로 전 1년 이내 받아줘야 돼요. 실무교육을. 자, 그래서 1년 이내 받아야 되는데요.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나갔다가 1년 이내 뭐 한다면 다시 들어온다면. 자,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소속공개사 고용관계 종료되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들어올 때. 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몇 년 이내 다시 들어온다면 1년 이내. 그러면 중개 업무를 했죠? 중개 업무를 하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온다면 실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네, 안 까먹는다. 까먹는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 다시 들어오면 안 까먹으니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자, 예외적으로 안 받는다는 부분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실무교육 내용은 어떠냐면, 자, 내용은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중개와, 그 다음에 또 경영과 관련된 실무, 자, 그 다음에 또 직업윤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법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중개와 관련된 법률 지식, 공법, 민법 이거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한 달 뒤에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바로 실무교육을 받는다면 거의 이 법률 지식 시간에는 좁니다. 자버려요. 왜 자냐? 다 배웠던 거거든요. 학원에서. 다 배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은 아니 이거 다 배운 건데 여기서 교육해봤자 뭐하냐? 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자, 합격해놓고 6개월 만에 다시 교육받습니다. 기억나요? 한 반 기억나면 엄청 잘 기억나는 거예요. 자, 합격하고 1년 뒤에 교육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옛날에 이런 거 배웠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합격하고 바로 가신 분들이 가끔씩 이런 교육장에 가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는데 뭐 여기서 또 배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자격 취득해놓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항의하면 안 돼요. 바로 가시면. 자, 어쨌든 이런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이런 것들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을 가면 이제 뭐 컴퓨터 실무, 특히 이제 블로그 작업하는 거 있죠. 블로그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이제 실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었죠? 직무 교육이 있었죠. 직무 교육. 자, 직무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뭐냐면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서 뭘 한다? 직무 교육을 일단은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직무 교육 대상은 누구다? 대상은 일단은 중개보조원이 어떻게 돼요? 되고자 하는 자. 자,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씁니다.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자, 그러면 이때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무슨 교육 받고요? 네, 실무교육이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 받는데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는 무슨 교육 받는다? 예, 직무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얘는요. 시기 똑같이 전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겠죠. 마찬가지로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온다면 직무교육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이렇게 교육받는데요. 그 내용이 좀 간단해요. 얘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법률 지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경영실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직업윤리만 합니다. 직업윤리만. 직업윤리만 일단은 교육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윤리만 교육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3, 4시간입니다. 3에서 4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는 건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죠. 자, 세 번째 교육이 연수교육입니다. 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은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실시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그런데 연수교육 대상을 보면요. 자, 대상은 누구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다시 한번 연수교육의 대상은 뭐다? 개업, 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자, 실무교육은요. 들어오기 전에 받는 거죠. 들어오기 전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들어온 사람에게 하는 건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여기는 연수교육은 누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중개보조는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때 연수교육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자, 실무 교육을 받은 날을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년으로 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자, 2년마다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로 있다면 2년마다 어떻게 한다? 계속 받아주면 됩니다. 정기교육이에요. 그리고 의무교육입니다. 이거 만약에 실무교육 이거를 2년마다 받지 않는다면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참 저는 할 말이 많은데 교육할 때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하고 나서? 개업하고 나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개업공개사 딱 되자마자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할 시간 없죠? 시간 없어요. 왜? 저녁 때마다 맨날 술 마시러 돌아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자, 이 교육이 원래는 99년도 때까지 있었던 교육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교육입니다. 그런데 99년도까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끌려가지고 교육받았어요. 옛날엔 더 강화됐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 이거 교육 이틀 동안 했는데 안 받으면 업무정지였어요. 과태료가 세요? 업무정지였어요? 그렇죠. 업무정지 2개월, 3개월 받아요. 영업 2개월, 3개월 못하죠? 업무정지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교육시키냐. 우리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제발 좀 교육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죄 없습니다. 누가 죄가 있냐면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가 이제 그 뜻을 믿고 이 교육을 없앱니다. 없애는 순간부터 뭐가 있냐.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요.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안 하냐면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자, 법이 개정됐는데도 이걸 2년 동안 3년 동안 전에 것도 이걸 옛날 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금방 하냐면 여러분 아까 업무보증 있죠? 공제에서 금방 나와요. 공제 지급 건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급 액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금방 나오죠? 통계치 금방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공제 하면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가 약 70%가 공제 가입했어요. 30%가 보증보험 가입하고 그럼 건수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년 전에 다시 교육을 만든 거예요. 없었다가 다시 부활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잘 안 해요, 그걸.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500만 원 과태료 하지 말고 업무정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돈으로 때운다 그러더라고요. 교육 일부러 안 받는데요. 안 받고 나중에 과태료 나오죠? 과태료 문대요, 그냥. 근데 그리고 또 버팅겨. 바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지만 300만, 500만 원 돈으로 버팅길 정도면 돈은 좀 벌겠죠. 근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좀 교육을 좀 받아놓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떻게 한다? 내용은 일단 법제도의 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경영실무, 경영과 관련된 실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직업윤리 이렇게 했어요. 자, 법제도의 변경사항. 저기 실무교육 보세요. 뭐였었어요? 실무교육 보면 법률 지식이죠. 여기는 변경사항입니다. 요것만 약간 차이가 날 뿐 내용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된다? 자, 시간이 12에서 16입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에서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틀 16시간 받습니다. 이틀 동안 꿈빠가 와서 받아요. 이 교육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이제 연수교육은 여기와 별도로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2년마다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락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보 규정이 있는데 통보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 2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연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비교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대상 시기 내용 쭉 이렇게 옆으로 쭉 비교돼서 나오죠? 요런 차이점 나오죠?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일단은 누가 실시권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그리고 또 누가? 등록관청이 어떻게 된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뭐냐면 대상은 누구냐면 일단 대상은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 하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존, 소속공개사, 중개보존까지가 일단은 뭐가 된다?
다 합쳐가지고 등이라고 그랬죠? 자, 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중개보존까지 교육 대상인데 왜 하느냐? 그해 갑자기 법 개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알려줘야지만 되겠죠? 자, 이번에 어떤 지역에 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걔도 교육시켜야죠. 자, 지금 강남에서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경영선들 해가지고 야, 나쁜 짓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교육시켜야죠.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불시에 교육시키는 것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기적 교육이라고 보면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도 있고 누가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필요해서 국장이 뭐 국토교통부에다가 교육장 만들어 놓고 하는 건 아니겠죠. 얘가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이제 교육 좀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수시교육, 부정기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 교육 시기 언제인지 몰라요. 자, 올해 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어떤 내용 갖고 할지 모르죠. 자, 시간. 내용은 알아야지만 시간을 잡죠. 시간도 몰라요. 그래서, 자, 시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보가 있는데요. 통보는 뭐냐? 이거는 교육일 며칠 전까지 통보한다 그랬어요? 네, 10일 전. 자, 이거는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자, 그리고 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육비를 이런 교육할 때는 교육비를 뭐 한다? 지원할 수 있는 예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할 때는 뭘 지원한다? 교육비를 지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교육. 자, 지금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는 하지 말라 그랬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 교육에 비교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이 비교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뭐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136페이지 이제 교재 갖고 한 두 가지를 보죠. 자, 일단 교육의 지침 마련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지침 마련.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침이 뭐냐?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기본적으로 실시관자가 누구예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교육의 실시관자는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준이 없으면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교육과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이 제각각일 수 있죠. 이 제각각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적어도 요 정도 선에서는 교육을 해주라 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뭐다? 지침 마련이다. 이때 지침 마련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위탁이 있어요. 자, 업무 위탁이 있는데요. 업무 위탁 규정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에 전한 바에 따라서 그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전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업무 위탁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데요. 자, 교육을 어떤 교육을 위탁할 수 있어요? 실무, 직무, 연수교육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교육에 대해서. 자, 아까 지침 마련도 실무, 직무, 연수죠. 업무 위탁도 교육 위탁도 실무, 직무, 연수죠.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어떻게 돼요?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지침 마련에도 없고 위탁 규정에도 없죠. 자, 이런 차이점들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일단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고등교육 제2주였던 학교. 이건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얘기합니다. 제2주였던 학교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학에서도 많이 좀 해요. 지금 아마 대학에서 실무교육을 하는 데가 건국대하고 명지대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인가? 요 가까이는 아마 세 개에서 저쪽에 전문대학이 서일대인가 거기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제 위탁받아가지고 이런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협회에서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협회 걸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에서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뭐다? 일단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협회, 공기업 준정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위탁한 때 관보에 일단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강사 기준이 있어요. 강사 기준. 일단 박사학위 소지자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에 대한 기준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하면 됐죠. 자, 그러면 전임 강사는요. 전임 강사에서는 교육과목 관련 과목을 몇 년 이상 강의한 자? 2년. 전임 강사는 2년. 그 다음에 또 석사학위는요? 3년. 자, 다시 한번 전임 강사는 몇 년이고? 2년. 석사학위 3년. 자, 그 다음에 변호사는요? 2년.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그 외 자격증 3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박사학위 수여자는 몇 년 없고요. 자, 전임 강사는 2년. 그 다음 석사학위는 3년. 그래서 전이 석삼 이렇게 나중에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변호사 2년. 그 다음에 7급 이상은 공무원 6개월. 그 다음에 그 외에 자격증 3년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일개 수용 확보해줘야 돼요.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확보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런 강사 기준도 실제로 시험 문제 많이 몇 번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고, 자, 오늘의 마지막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뭐예요? 중개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뭐다? 네, 수수료, 대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중개 수수료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중개보수 청구권. 자,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발생, 그 다음에 또 행사, 그리고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청구권이란 뭐예요? 청구권이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다? 청구권이죠. 그 청구권 발생되는 시점과 행사되는 시점, 소멸 시점인데,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중개계약하면, 자, 중개계약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죠? 중개계약 청약을 누가 해요? 의뢰인이 하죠. 승낙을 누가 받아요? 예, 개업공개사가. 자, 제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란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했던 적 있었죠? 거래 당사자의 계약이 거래계약이고,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계약이 거래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팔아줘, 청약이죠. 개업공개사가 알았다, 이제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 뭐가 된다? 승낙이 되는 거죠. 자,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의 계약이다. 그래서 의뢰인이 의뢰하고 개업공개사 접수하면 계약이 성립되면서 이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발생만 됐지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보수받을 수 없는 이유. 아직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권리만 발생돼요, 권리만. 받을 권리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사는요, 행사는 자, 원칙과 그 다음에 또 예외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칙은요, 원칙은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계약서 쓸 때 중개보수 주신 분 계세요? 계약서 쓸 때. 여기 안 계신가요? 자, 예전에 계약서 쓸 때 중개보수 달라고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그 중개사무실 가면 아직도 그게 붙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 받습니다. 뭐 이렇게 뻘겋게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원래는요, 중개가 완성되면, 자, 중개 완성 시점 언제예요? 중개 완성이란? 중개계약서가 아니고 거래계약서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개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거죠. 중개가 끝난 거니까 계약이 체결되죠. 계약 체결되면 원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걸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 계약 체결 시에 중개보수 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제 법에 규정됐어요. 약정이 있다면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지급식에 대해서 명시하는데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하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어떻게 돼요? 완료된 시점. 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예요? 예, 잔금 지불이죠. 잔금 지불일 날 받도록 됐어요. 약정이 없다면. 이게 나온 지가 이제 한 3년인가 이제 4년째 되는구나. 자, 이거 나온 이후. 자, 원래는 언제 보수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즉,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할 때 중개보수 주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뭐 중개보수는 뭐 잔금 지불 할 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주게 되고 잔금 때 많이 줘요. 근데 옛날부터 관행상 그렇게 많이 됐었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제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을 했었냐면 계약 체결 시 반, 잔금 시 반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있었고요. 이게 이제 99년도 때까지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개업공개사의 권리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 반반하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계약 체결 시 보수를 다 받고 나니까 너랑 나랑 이제는 볼장 다 본 거죠. 그러니까 후속 서비스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야, 잔금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도 알아서 좀 하세요. 먼저 잔금 지불할 때 어떻게 대부분 중개사무소 와서 법무사 사무실 실장 데려오고 해가지고 서류 준비해서 해가지고 연결 다 해주죠. 이거는 사실은 중개사법의 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이렇게 해준 그 자체는 중개사법상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서비스업이라면 여기까지는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계약 체결 시 돈 받아놓으니까 그거 다 귀찮은 거예요. 난 바쁘죠 지금. 지금 토지 중개 또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매돈 쫓아가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걸 갖다가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된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중개계약 시에 보수 약정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를 차버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개업공개사가. 자, 이거 시험 문제 벌써 2번 나왔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되는 시점은 뭐냐? 소멸되는 시점은 개업공개사의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취소 그리고 해제된다면 누구의 고의과실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죠.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누구 잘못 때문에 계약 깨졌어요? 개업공개사 때문에 계약 깨졌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보수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잘못이 아닌 걸로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잘못.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불이 잘못돼가지고 계약 깨졌죠. 그럼 내 잘못이 아니죠. 이때는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발생, 행사, 소멸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어떻게 받느냐? 보수에 대한 부분 뭐죠? 자, 중개보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 외로 나옵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까지가 일단 포함되고요.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령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이죠. 자, 다시 한번 법령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래야 되죠.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부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나머지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 그래서 매매교환, 그 다음에 교환은 1천분의 1천분의 9고요.
임대차 등은요? 임대차 등은 얼마? 1천분의 8 이렇게 됩니다. 1천분의 가면 몇 프로예요? 0.9%죠. 0.9, 0.8%입니다. 그 범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어디서 정한다? 시도 조례 정한다. 시도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도. 자, 여기에 광명의 중개사무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조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 광명시가 아니고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저한테 중개 수수료 얼마인지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 그래도 계속 물어봐요. 저 모릅니다. 경기도 조례 몰라요. 중개 수수료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딜 찾아보시라 그랬어요? 인터넷 찾아보라 그랬죠? 인터넷 찾아보면 경기도 조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근데 주택 부분에서 보면, 자, 주택 부분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 뭐 적용한다?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 자, 이게 이제 주택과 관련된 중개보수 범위입니다. 보수 범위고,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외를 보죠. 주택 외. 자, 주택 외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나 상가나 이게 주택 외가 되겠죠? 이거는 자,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거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는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그리고 또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어떻게 된다? 1,000분의 얼마예요? 네, 9. 자, 위에 거 잘 비교해 보세요. 주택은 시도조례인데 여기는 협의고요. 주택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갈라지는데 여기는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0.9%. 이게 30억짜리면 얼마 중개보수 받아요? 2,800만 원이죠. 2,700만 원. 아, 제가 내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네. 자, 2,700만 원. 그러면 양쪽으로 받죠. 얼마예요? 5,400만 원. 자, 이렇죠.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 주제에 무슨 30억짜리가 나오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안 와요. 자,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런 매물을 어떻게 돼요?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옛날 이제 수강생 중에 꽤 오래됐는데 합격하고 한 달 만에 수원의 영통 쪽에 있는 수강생인데요. 한 달 만에 22억짜리 중개해 준 거예요. 토지를 중개해 주는데 개업하고 한 달 만에 22억짜리 중개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양반이 여자분인데 원래는 주택 쪽으로 가려고 주택 쪽에다가 해가지고 주택 쪽에다가 사무실을 했는데 우연하게 토지를 갖다가 물은 거예요. 근데 재수 좋게 일단 중개가 됐어요. 22억 되면 법정을 봐도 꽤 괜찮죠? 야, 한 2천 가까이 됩니다. 뭡니까? 예? 얼마요? 어우, 빨리도 계산한다. 그냥 대충 저는 2천 가까이 된다는 빨리도 계산하냐. 그래서 아마 돈 벌 거예요. 빨리 계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받으면 얼마예요? 거의 4천 가까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놓고 나서 주택을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원래는 사무실을 어디다 차렸는지 왜 빌라촌 같은 데다가 차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쪽 가보시는 분들이 영통 쪽에 경희대 쪽이 있어요. 그쪽에 빌라, 단독주택 뭐 이렇게 가는 지역인데 그쪽에다 차렸다가 한 달 만에 22억대짜리 토지 하나 중개주고 나서 그때부터는 주택 안 하고 토지만 자꾸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법정만 받아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주택 외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기가 받을 보수율, 보수 요율에 대해서 요율표 명시하고, 자, 요율표에 명시하고요.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초과 수수 금지. 초과
수수를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규정은요.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건데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자, 보수율에다 요일표 명시하라.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걸어두는 거 있죠? 뭐 걸어둬요?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걸어둬야죠? 그 다음에 중개부수, 요일표 한 대표와 그 다음 업무보증 설정서 4개 걸어두죠? 그 요일표가 걸리죠? 거기에 우리 집은 몇 프로 받겠다라고 명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라고 해서 참 머리 참 잘 썼어요. 담당 공무원이. 근데 실문을 잘 몰라서 그렇지. 머리는 잘 쓴 거예요. 자, 그럼 자, 0.9% 받는데 우리 집은 0.7% 써놓으면 고객들이 잘 올 거 아니냐. 그럼 만약 0.7% 써놨습니다. 그러면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0.8%, 9%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0.9% 쓰세요. 해놓고 나중에 상황될 때 어떻게 돼요? 깎아주면 됩니다. 예. 더 받는 게 문제지 덜 받는 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요 규정은 일단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주택 외에만 적용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피스텔이 또 별도로 또 규정이 있어요. 자, 오피스텔인데요. 이 오피스텔은 뭐냐? 자, 원래 오피스텔이 뭐죠? 무슨 용도예요? 네, 업무용이죠. 사무용, 업무용이죠. 그럼 업무용이면 뭐가 적용돼야 돼요? 주택 외가 적용돼줘야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뭘로 많이 써요? 주거 용도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원래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실제 용도대로 일단 받아야 돼요. 자, 만약에 상업용 시설에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거는 받아야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주택 외로. 아니, 오피스텔은 주택 외죠? 여기다가 주거 용도로 들어가는데도 뭘 받은 거예요? 0.9%를 받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나는 주거로 들어갔는데 왜 0.9% 받느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개혁군에서 나는 여기는 뭐다? 업무용이니까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게 지침을 갖다가 이전에 어정쩡하게 내는 바람에 이런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오피스텔이 주거 용도로 된다면 아예 이제 요율을 갖다가 명시해버립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의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줘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같이 뭐 있어야 된다? 부엌이 있어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욕실.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과 욕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자, 상하수도에서 갖췄고요.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매매 교환은 그 다음에 교환은 얼마냐면 1,000분의 5. 1,000분의 5. 몇 프로예요? 네, 0.5%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 얼마? 네,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명시해 버린 거예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꼭 제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많이 개혁공개가 풀어졌다가 풀어준 것들이 슬금슬금 다시 어떻게 해요? 묶이게 돼요. 2000년도에 상당히 많은 규제가 풀어졌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원위치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제 이 4가지 조건이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봤고요. 4가지 조건에서 하나를 빠지면 어떻게 돼요? 4가지 조건에 하나를 빠지면 뭘 적용한다? 주택 외를 적용하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개보수 범위를 받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개보수 계산을 한번 보죠. 자, 계산은 이제 144페이지쯤에 있겠네요. 자, 일단 매매는 매매 가액에 해당 요리하면 되고요. 자, 교환은요. 교환은 어떻게 한다? 고액의 물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1억짜리와 그 다음에 1억 5천짜리를 서로 맞바꿉니다. 1억짜리와 1억 5천짜리 서로 맞바꾼다. 그럼 맞바꾼다면 그냥 맞바꾼다면 누가 손해? 1억 5천이 손해죠. 이거 손해날지도 안 하죠. 얘가 5천만 원을 현금이나 이런 걸로다가 어떻게 돼요? 보충을 해주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교환 파트에 가면 보충금이라 그래요. 어차피 얼마에 거래되는 거? 1억 5천에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1억 5천만 원 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있어요. 자,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일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계산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0만 원은 얼마? 100만 원에 100 곱하면 1억이죠. 1억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2억. 2억에다가 해당 요율. 상가 같으면 0.9% 받으면 돼 있고 0.9까지. 주택 같은 경우는 2억에 해당 요율 조례 나오겠죠?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여. 이렇게 계산하여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70으로 낮춰서 계산하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들 있죠? 소액 임차인에게 보수를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자, 그러면 볼까요? 역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임대차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임대차예요. 자, 이거 곱하기 100을 할까요? 곱하기 70을 할까요?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금방 물어봤었죠? 5천만 원 미만이면 5천만 원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22회 때 기출문제예요. 제가 저번에 아마 이런 얘기 했을걸요? 초과 미만 이런 것도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의외로만 틀렸어요, 이거. 자, 그러면 딱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70으로 하지 않고 얼마를? 100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이제 20만 원. 월세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 2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럼 일단 100 갖고 계산해 보셔야죠. 100 갖고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예, 4천. 5천만 원 미만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죠. 곱하기 얼마로? 70으로. 그럼 2024 1,400만 원에다가 2천 더하니까 3,400. 그러니까 4천만 원 갖고 중개보수 계산하지 말고 얼마 가지고요? 예, 3,400 갖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양권. 분양권은 이거는 일단은 기납입된 금액에 뭐를 포함하냐면 프리미엄을 플러스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걸로다가 계산하면 돼요. 이거를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실제 거래된 가격. 자, 분양가가 3억입니다. 자, 이제 분양가 3억짜리를 한번 거래해보죠. 자, 일단 분양계약 체결되지만 거래가 가능해요. 자, 일단 계약금 얼마 주고 계약금 얼마요? 10%니까 3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6천만 원 줬습니다. 자, 일단 계약금 3천에 1차 중도금 6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이 상태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 합쳐야죠. 자, P를 얼마 받냐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고 팔아요. 그러면 얼마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1억. 예, 1억. 요게 실제 거래 가격이죠. 기납입된 금액이 얼마요? P 1,000만 원까지 잡히면 1억이죠. 요거에다가 해당 요율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받아요? 3억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3억 천. 여기다가 계산해서 받아요.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뭐 분양권 하나 거래하면 아예 고정비 받는다며 얼마 해가지고 요즘은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 그러면서 몇백만 원 해가지고 아예 고정비 받는다 그러더만요. 자, 어쨌든 더 받으면 어떻게 된다? 초과수수입니다. 초과수수, 초과수수. 보수 초과해서 받은 거죠. 형벌 어떻게 되죠? 아까 금제인서 배웠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이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만 받아라? 매매 보수만 받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동일 있습니다.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 이루어졌다. 자, 이 주택을 A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누구한테? B한테 팝니다. 매매해요. 근데 이 B는 자기가 살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동시에 다시 B와 A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A가 계속 여기에 눌러앉아 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농지 같은 거 있죠? 농지를 내가 팝니다. 농지를 팔았어요. 근데 산 사람은 일단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네가 농사 계속 져라. 그럼 농지 임대차를 동시에 계약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죠. 이때는 뭐만 받아라? 매매 보수만 받고 임대차 보수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죠. 이 상황에서 A와 B가 매매 계약체라고 B와 C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죠. 왜? 동일 대상물이고 동일 기회인데 뭐가 달라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죠. 이거는 매매와 임대차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금방 된 사례를 중개보수 계산 문제로 이미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 보수 계산 문제로 이미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비. 마지막으로 실비와 관련된 부분이죠. 실비는 하나의 비용이에요. 실비는 뭐다? 비용. 자, 그러면 실비는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과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비용, 이렇게 비용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요.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고요. 얘는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 요것만 보죠. 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권리관계 확인할 때 들어간 비용이 대표적인 뭐 있을까요? 예, 등기상 증명서 발급비용 있죠. 발급비용. 그 다음에 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발급비용. 한 몇천 원 됩니다. 5천 원.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5천 원 비용 더 주세요. 라고 5천 원 때문에 욕만 들어 먹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업중개사는 이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누구한테 받는다? 권리 이전 의뢰인. 이거 왜 얘한테 받느냐? 자, A하고 B가 있고요. 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 A의 부동산을 조사해서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B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없이 A와 B가 직접 거래한다면 이때 확인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A가 얘한테 설명해 줘야죠. 내 물건은 이렇다는 거 설명해 줘야죠. 자, 그걸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 갑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만 받아라. 일방이죠? 자, 중개보수는 어떻게 돼요? 양쪽 받는다 그랬죠? 자, 매도인과 양쪽인데 이거는 일방입니다. 자, 계약금 예치 비용,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아까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 배우셨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비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 설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비용도 나옵니다. 그런 비용을 누구한테? 권리 취득을 권리 취득을 하면 누구죠? 매수나 임차 이런 사람. 왜 얘한테만 받아? 이유가 있죠. 이거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인을 위한 제도죠. 그래서 얘한테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실비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 실비 범위는 시도조례 정합니다. 시도조례 정하는 게 또 뭐 있어요? 저쪽에 보니까 주택과 관련된 부분 또 시도조례 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보죠. 마지막으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릅니다. 물건은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물건은 저 서울에 구로구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건데, 자, 사무실은 여기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서울시 조례, 물건이 있는 서울시 조례와 사무실에는 여기 경기도 조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뭘 적용할까요? 네,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합니다.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뭐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왜 사무소 소재를 적용할까요? 사무소 소재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죠. 사무실에 뭐가 있어요? 사무실에 요일표가 걸려졌죠. 그거 쳐다보고 있죠. 그 요일표 여기 거는 경기도 조례 거 나오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비 부분 일단까지 해서 끝나고요. 자, 다음 주에는 뭐를 하냐면 14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협회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표가 약간씩 틀리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